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5, 6월달 과정 마지막 수업입니다. 자, 금융론 약간 못한 게 있고, 그거 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책을 몇 페이지 가시냐면 125쪽. 책 125쪽입니다. 125쪽 가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로 나오죠. 얘는 어차피 한 번씩 출제되고 최근에 출제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10년 동안 거의 출제한 적이 없으니까 아주 중요한 건 아니고 뭘 하나 볼 거냐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뭐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상품이야. 상품. 대출 상품이라고. 그러니까 은행 가서 내가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그럼 대출 상품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인데 이름이 보금자리론입니다. 거기 신청 대상을 보면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은 다 된다. 그럼 대상주택 볼까요? 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주택만 되는 거죠. 가로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겠다고 한국주택금융사에서 취급하는 보금자리론은 대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이런 거 되지 않는다. 뭐만 된다? 주택만 된다. 대출 한도는 큰 의미가 없고 대출 기간 볼래요? 대출 기간? 대출 기간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해 주는데 5년 만에 갚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장기 상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 그러면 10년 이상인데 거기 마지막에 40년 있죠. 40년. 40년이 최근에 신설된 거요. 예전에는 30년만 하다가 40년 생겼다는 거. 자, 넘겨서 책을 몇 페이지냐면 126쪽. 126쪽 가면 보금자리론은 그러면 금리가 고정금리라는 것 중요합니다. 고정금리.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이 시험에 나오면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물어볼 건데 무슨 금리요? 고정금리. 상환 방법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세 가지 방법. 원금균등, 원리금, 체증시 모두 다 가능하다. 내가 한국주택금융사에 취급하는 보금자리론 대출 받고 싶다. 그러면 가서 제가 원금균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금균등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원리금 균등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됐습니까?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중도 상환 가능 불가능? 가능. 중도 상환 가능한데 근데 그때는 뭐 내야 한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야 된다. 자, 이 정도 가볍게. 그러면 그 보금자리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금리요? 고정금리. 고정금리. 최장 40년짜리도 있다는 거.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밑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볼 건데요. 찾으셨습니까? 몇 쪽이요? 126쪽. 지난주에 부동산 투자회사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지 뭐. 했는가 안 했는가? 알 수가 없어. 뭘 했는가를 모르니까. 그치. 자, 보자고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 보게요. 부동산 투자회사에서는 뭘 시험에 냅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낸다고. 부동산 투자회사 법.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러면 126쪽 하단부로 가면 박스가 두 개 있는데 마지막 박스. 동그라미 3번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 있습니까? 여기서부터가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이야. 그 다음에 127쪽, 129쪽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인데 이 부분을 주로 출제한다. 자, 그럼 이제 보게요. 여기서는 크게 이제 문제될 게 없어요. 여기 물론 다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렇게 한다겠잖아요. 회사가 만들어지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무슨 회사냐? A라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다. 부동산을 사고 파는 회사다. 그럼 돈이 있어야 되니까 자금을 조달하는데 A라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한다. 주식을 발행해서 팔았어요. 그럼 주식 산 사람을 주주라고 그래. 주주. 주주가 투자자입니까? 아닙니까? 투자자죠. 여러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의 주인이면서 투자자예요. 회사니까 부동산 투자자가 회사니까 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까? 사채 발행할 수 있어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면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회사니까 은행에서 차입할 수 있습니까? 차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통해서 돈을 모은다는 소리야. 돈을 모은다, 자금을 조달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금이 조달되면 돈을 모으면 뭐 펀드를 조성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돈 가지고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 그러니까 투자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투자 운영. 투자 운영한다.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사고 팔아야지. 그래서 투자 운영하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법 21조를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 운영이 나오면서 첫 번째 부동산을 사고 팔아라. 부동산을 취득하고 바로 팔면 안 돼요. 부동산을 취득했다 바로 팔면 투자회사가 아니라 투기회사가 되니까 취득해서 내가 보유할 때 운영하고 이용하고 개량하고 일정 기간에 처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개발 사업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초창기 시험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냐고 물어봐요. 그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증권을 사고 팔 수 있어요. 부동산 관련 증권. 부동산 관련 증권이 MBS 이런 거 사고 팔 수 있죠. 그 다음에 예금할 수도 있고 현금을 보유할 수도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원하는 부동산이 나오면 사야 되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을 하면 수익이 발생합니까? 수익이 발생하겠지. 그럼 이 수익을 부동산 투자에서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요 주주에게는 주식 산 사람은 주주거든. 주주에게는 배당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채 발행했으면 차입했으면 이자 줘야 되고 이렇게 결국은 이거잖아요. 부동산 투자에서는 돈을 만들어서 자금을 조달해서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부동산 투자회사예요. 주식 발행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이다. 법인격을 갖는 주식회사야. 그러면 법인격을 가지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업해서 돈 벌면 영업소득세를 냅니까? 법인세를 냅니까? 법인세를 낸다는 거. 법인세. 자, 제가 부동산 투자회사에 주식 샀어요. 그럼 제가 부동산 투자회사 주식을 사면 저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간접 투자한 거야. 제가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주식을 사는데 제가 이제 주식을 1억만큼 샀습니다. 1억. 그럼 제 돈 1억이 부동산 투자회사 간 거야. 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돈을 100억을 모았어요. 이 100억 가지고 A라는 빌딩을 샀습니다. A 빌딩. 이 A 빌딩이 100억이야. 이 100억 속에 제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저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했습니까? 간접 투자했습니까? 간접. 그래서 간접 투자 방식이다. 그래요. 그럼 부동산 투자회사의 투자자, 요 주주가 된 사람은 돈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게 목적인데, 요 주주가 된 사람은 돈을 버는데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시세 차익. 액면가 2만원짜리가 5만원짜리가 되면 3만원 시세 차익 발생하죠.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 나타난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 세 번 출제했어요. 이렇게. 요 적용 본율이라고 해서는 여러분 책이 없는데 지금 쓰지 마세요. 저 뒤에 있으니까 이건 쓸 필요 없다. 이게 기본적인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그 부동산 투자회사는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요거. 여기는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요거 여기 법에 있는 거라고. 어차피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낼 거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인격을 갖는 주식회사다. 여기에 법의 내용이라고. 요거 하나 기억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몇 개가 있는가? 3개가 있다는 거야. 그게 126조 하단부.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자회사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시험에 자주 출제해요. 그러면 회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회사는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실체상 회사를 만들 수 있고 명목상 회사를 만들 수 있고 집에서 나올 때는 뭔가 굳은 결심을 가지고 왔죠. 열심히 하겠다고. 밖에는 날도 덥지 않고 바람도 불고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데 10분이 안 지납니다. 벌써 눈을 감았다 떳떳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어려운 게 나오면 차라리 오지 말걸. 오늘 괜히 와서 이 고생을 하는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조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 법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3가지 있는데 근데 부동산 회사를 만들 때요. 어떻게 만드냐면 실체상 회사를 만들 수 있고 명목상 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실체상 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예요. 직원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고 그게 실체상 회사입니다. 근데 명목상 회사는 회사는 회사인데 직원이 없어요. 본점은 있지만 지점은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명목상 회사입니다. 명목상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 분명히 회사는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점만 있지 지점은 둘 수 없고 상근 임직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지.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실체상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 부동산 투자회사를 실체상으로 만들었다.
그럼 실체상으로 만들면 직원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요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상에서 만들면 요 자금을 조달했어요. 돈을 모아서 이런 부동산들을 사고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을 관리해야 돼. 자산이니까, 자기 자산이니까. A라는 부동산 투자사가 A라는 빌딩 샀다. 그러면 자산이니까 자산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 실체상으로 회사를 만들면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직원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직접 관리한다고 해서 자기관리 분산 투자회사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관리 분산 투자회사는 실체상 회사냐 명목상 회사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자기관리 분산 투자회사는 실체상입니까 명목상입니까? 실체상 회사다 이렇게. 그러면 직원이 있습니까 물어봐. 직원이 있습니다. 본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본점이 있지. 지점도 있습니까? 당근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자기관리 분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투자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직접 투자해야 되니까 요 상근 임직원들이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들이라고. 이걸 이제 전문 인력 그래요. 전문 인력. 좀 있으면 전문 인력 이렇게 나온다고. 전문 인력. 근데 명목상회사로 만들면 요 명목상회사로 만들면 회사는 회사인데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명목상회사로 만들었다 직원이 없죠. 직원이 없는데 요 A라는 빌딩 그다음에 돈 모았어요. 그럼 돈 모았으면 이 100억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위탁한다는 거야. 위탁. 관리를 위탁한다. 이거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위탁. 그래서 위탁관리 분산투자회사예요. 그럼 이 회사가 A라는 분산투자가 명목상 회사로 만들면 그럼 위탁관리가 되는 거야. 기업 구조조정 분산투자도 있는데 얘는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 목적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그럼 기업 구조조정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 회사는 여러 가지 특기가 있다고. 좀 있으면 특기가 나온다고. 그 두 개는 명목상 회사. 그럼 기업 구조조정 분산투자는 실체상 회사로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고 그럼 뭘까 있을까? X. 그래서 그럼 명목상 회사를 만들면 회사는 회사인데 직원이 없으니까 자산 관리를 어딘가 위탁해야 돼. 자산 관리. 그럼 명목상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위탁한다 해서 위탁관리. 어디 위탁하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데 이걸 투자자문회사가 한다고. 투자자문회사. 투자자문회사에 위탁한다. 그러면 OX, X. 위탁관리 분산투자사는 저는 자산의 관리를 투자자문회사에 위탁한다. OX, X. 투자자문회사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기업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분산투자회사 명목상회사로 만들고 자산관리를 위탁한다. 어디에? 자산관리회사에.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제 요거는 매우 시험에서 잘 나와요. 투자자문회사에 위탁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다. 자, 그리고는 127쪽 가면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주요 내용 그러면서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업 구조조정 분산투자 세 개를 비교하고 나와요. 비교. 자, 그 비교표를 보기 전에요. 네, 칠판을 또 봅시다. 네. 자본금 잘 나옵니다. 자본금 잘 나오는데 자본금 보네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주요 내용 그러면서 자본금 나와요. 자본금은 두 가지. 설립자본금이 있고 체제자본금. 이건 이제 암기상이라는 거.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나오는데 요 자본금은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은 똑같아요.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자본금이 똑같아요. 설립자본금이든 체제자본금이든. 자기관리 설립자본금 얼마? 5억 이상.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조정 얼마입니까? 3억 이상. 암기상. 체제자본금은 자기관리 70억 이상.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얼마 이상? 50억 이상. 50억. 아셨죠? 요거 암기. 이게 뭔 내용이면 오늘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설립자본금, 자기관리는 얼마? 5억.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은 3억. 그 다음에 체제자본금은 자기관리는 70억.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얼마? 50억 이상. 이렇게. 자, 자본금 이제 하셨고,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 법의 내용에서 잘 나오는 게 요거요. 자본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회사의 형태. 네. 자, 다시 이제 책을 가봐요. 책을 가면, 회사의 형태는 자기관리 실체, 위탁관리 실체, 명목,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은 명목 됐습니다. 회사의 설립관리, 회사의 설립. 회사의 설립, 회사를 만들 때요. 이 회사를 만들 때, 네?
상법 보면, 이 상법을 보면 회사를 만들 때 현물출자로 설립이 가능해요. 현물출자로 설립이 가능하다. 설립 가능해. 상법은. 그런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을 먼저 적용받는 게 아니라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먼저 적용받아요. 자, 책을 넘겨서 어디로 갈 거냐면 128쪽. 128쪽 첫 번째 이렇게 나오잖아요. 1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법 적용받는다. 이래요. 그럼 이 법이 뭐래요? 이 법이 무슨 법이래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고. 칠판 봐봐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기타 주요 내용 그러면서 1번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적용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법이 무슨 법일까? 부동산 투자회사법이야. 그럼 이 법조문을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법을 먼저 적용받는 겁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법. 부동산 투자회사법. 이 법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적용받는다. 그럼 특별히 정한 경우가 있다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적용받는다 이 소리라고. 그럼 상법을 보면 회사를 만들 때 현물출자로 설립이 가능하다고 나와. 근데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면 이 법이란 말은 중개사법 시간에 많이 되잖아요. 중개사법 시간에. 그러면 이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상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설립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설립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설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이해됩니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논리가 그렇다는 거. 그럼 논리가 이해 안 되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설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하시라고. 자, 다시 127쪽으로 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까지 됐냐면 127쪽에 거기 비교해서 지금 최저 자본금이 됐어요. 최저 자본금 되는데 근데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는 이 두 개 이상 자기관리하고 위탁관리 분산투자는 모든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기업 구조조정 분산투자자는 구조조정하는 부동산만 사고 팔아요. 구조조정하는 부동산만 사고 판다. 그러니까 투자 대상을 보면 기업 구조조정 분산투자자는 뭔만? 구조조정 분산만 사고 판다는 거예요. 자, 현물출자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주식의 공모입니다. 주식의 공모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이 공모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파는 소리예요. 이 공모가 공개 모집이거든. 이 칠판 볼래요? 공모가 공개 모집. 주식의 공모.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 발행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부동산 투자에 주식을 사면 부동산 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거야. 부동산 투자는 간접 투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회사도 보지 않았는데 주식 발행한 데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주식을 일반인에게 팔아야 되니까 주식을 발행할 때 공모해라. 공개 모집해라. 이게 주식의 청약입니다. 청약. 일반인에게 청약을 한 거요. 일반인에게 청약해라. 그럼 청약, 민법에서 배웠잖아요. 청약의 유인 이런 거 배웠잖아요. 자판기는 청약입니까? 청약이 유인입니까? 청약이 유인 그러잖아요. 그치? 그럼 청약 있고 승낙 있으면 매매가 거래가 성립하고 막 배우잖아요. 거기까지밖에 몰라. 저는 거기까지. 더 이상의 내용은 알 수 없다. 더 이상의 내용은 없다. 그러면 일반인에게 청약을 한 말은 신문 광고 내는 거야. 신문 광고에서 우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팔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팔겠습니다. 그게 청약이라고. 청약. 그럼 가서 부동산 투자회사가 주식을 사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팔아라. 주식의 공모예요. 부동산 투자회사는 2년 이내에 발행주의 총수의 30%, 또 30% 주입니다. 30% 이상을 일반에게 청약이라. 일반인이 팔아라는 소리요. 되고 있습니까? 예. 자, 주식의 분산 가볼까요? 주식의 분산. 주식의 분산은 주식의 소유 한도입니다. 주식의 소유 한도. 주식의 소유 한도는 주주 1인이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전부를 가질 수 없다. 이게 주식의 소유 한도예요. 그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면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주의 총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이 하면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50%까지 주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초과할 수 없다겠습니까? 50%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식의 분산. 자산의 구성 이런 것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긴 할게요. 자산의 구성 볼까요?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매 분기 말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부동산 투자회사인데 다른 거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지. 부동산 투자회사가 총 자산의 50%, 60%를 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금회사가 있지, 금회사.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는 재산을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라. 매 분기 말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현금. 그런데 70%는 부동산 가져라. 그러니까 주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라. 그러네요. 처분 제한은 부동산 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취득했으면 일정 기간 팔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처분 제한이야. 그럼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았다. 오늘 샀다가 내일 팔았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아니라 투기회사니까 처분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분 제한은 잘 안 나와. 근데 처분 제한은 어떻게 나오냐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팔 수 없어. 그러니까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럼 5년 동안 팔 수 없다 이게 아니고 5년 이내에 해서 또 대통령령으로 쓴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팔 수 없다. 팔 수 없다. 이게 처분 제한이야. 거기 이제 주택법상 주택 1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부동산도 1년 나오죠. 이건 이제 대통령령이야. 대통령령. 우리 시험은 대통령령까지는 잘 안 나와요. 어디까지? 법의 내용이 나오는 거지. 대통령령은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럼 처분 제한, 일정 기간 팔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자, 그 밑에 법인세 나오는데요. 아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 회사가 법인격을 갖는 주식회사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돈 벌면 영업소득세를 냅니까? 법인세를 냅니까? 법인세. 근데 회사를 만들 때 두 가지 형태로 만들 수 있다 했잖아요. 어떻게 두 가지를 만들어요? 실체상하고 명목상. 실체상하고 명목상. 회사를 명목상 회사로 만들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는 거야. 공제 혜택. 그럼 거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인세 공제 혜택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자기관리는 실체상 회사를 만드니까. 근데 명목상 회사인 위탁관리하고 기업구조형 법인세 공제 혜택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이 부분 봤는데, 넘기지 말고요. 이 부분 봤는데, 제가 기업 구조조정 때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럼 기업 구조조정 분산 투자에서는 특혜를 많이 줘요. 특혜. 그래서 처분 제한 이런 거 두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이 기업 구조조정 분산 투자회사가 기업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A 회사가 구조조정을 해요.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A 회사도 있고 B 회사도 있고 C 회사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구조조정 분산 투자회사는 이런 회사들이 구조조정하면 이 회사가 살아나게끔 부동산을 사줘야 돼. 그러면요, 기업 구조조정 분산 투자회사가 A 회사, 구조조정하는 A 회사의 부동산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처분 제한을 해버리면 1년 동안 못 판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이 구조조정 분산 투자회사가 B 회사의 구조조정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야.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 분산 투자회사는 처분 제한을 둔다 안 둔다? 안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127쪽 오른쪽을 보면 기업 구조조정 분산 투자는 의무상 아님 제한 없음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처분 제한 봐봐요. 처분 제한을 보면 구조조정 분산 투자는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위탁관리하고 자기관리는 처분 제한 규정을 두는데 근데 기업 구조조정은 처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요. 주식의 분산가 봐요. 주식의 분산. 주주 일행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주의 총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기업 구조조정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식의 공모 가볼까요? 주식의 공모를 보면 기업 구조조정은 의무상이 아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무상 아님. 이렇게 특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 특기가 몇 가지 있다 그런데 그거 막 특기가 어떤 게 특기가 있습니까? 그것까지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거기 이제 현물 출자는 제가 보지 않고 다 봤어요. 현물 출자는 보지 않고 다 봤는데 얘를 공부할 때 하루에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나는 어디까지 여기 127쪽에서 주식의 공모까지 보겠다. 그 다음날은 주식의 분산부터 법인세까지 보겠다. 이렇게요. 자, 넘겨봅시다. 또 있어. 그럼 128쪽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의 기타 주요 내용 나와요. 그러면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보고 등 나왔는데 그건 한번 보는 거고 현물 출자 나왔습니다. 현물 출자. 현물 출자는
물건을 주고 주식 받는 거 이런 걸 현물출자라고 해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설립할 때 현물출자로 설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물출자로 설립할 수가 없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보면 현물출자로 설립은 할 수 없는 거지 신주는 발행할 수 있어요. 신주는. 현물출자로 신주는 발행할 수 있다. 자, 칠판 봅시다. 현물출자,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이게 법의 내용입니다. 법 조문이라고. 근데 이 법 조문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고 등록하고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췄다면 갖춘 후에는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편한 게 아니라 이 법 조문이 편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편하잖아요.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가 편한다고 봐요.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하고 최저자본금을 갖췄다면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조문은 그게 아니라 이게 나와요. 그 전에는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시험은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법조문이니까. 의미하셨죠? 이렇게. 그러면 현물출자는 설립할 때는 현물출자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데 현물출자로 나중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조건은 영업인가 받거나 등록하고 그 다음에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췄다면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시험은 그 전에는 현물출자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쭉 밑으로 가서 전문인력이라고 나와요. 전문인력. 그 전문인력은 좀 중요성이 있습니다. 전문인력 하면 그러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사 영업인가시 3명, 영업인가 받은 후 6개월 공화시 5명인데 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 수는 이게 중요하죠.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 전문인력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시 3명 있으면 되고 영업인가 받고 6개월 경과했다 5명 이상인데 요 3명, 5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의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운영 전문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 나는 4사람 정도, 4사람. 자, 잘 들으세요. 감정평가사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하신 분. 이런 분들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사의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나왔고 공인중개사 2사람 나왔죠.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그러니까 이거 다 외우지 말고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5년.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몇 년? 3년. 그러면 돼요. 그럼 3사람에다가 여기까지가 이제 법에 딱 명시된 거고 그리고 또 법에 보면 이렇게 나와. 법에. 요거는 여러분 책에 없는 거 지금. 여기 책에 없는 건데 쓰려고 하지 말고 요거 다 쓰려면 그러면 엄청 써야 돼요. 보면. 엄청 써야 되는데 제가 요령 알려드릴 테니까 요령을 들어보면 그렇구나 된다고. 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온다고. 요거는 지금 법이 있는데 제가 책에 없는 거고. 왜 책을 안 써놨냐면 우리 시험은 주로 법의 내용을 나오지 시행령은 안 낸다고. 법의 내용을 내지. 근데 이걸 최근에 우리 박물관 아닌 다른 데서 이걸 모의고사로 내고 있더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자, 디귿 보면 기업과 니은.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 요 사람 하는 거예요. 기업과 니은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대통령령을 봐야 되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자의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그냥 제가 이제 전문 인력 할게요. 그럼 결국은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그 다음에 이에 준하는 사람,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 대통령령을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자, 봐봐요. 외우지 말고. 제가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오면 회사가 2개 더 나와요. 이게 위탁관리로 만들어지면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어디에다 위탁해야 돼요? 자산관리회사. 자산관리회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오면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오고 자산 관리회사가 나오고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투자 자문회사가 나온다고. 투자 자문회사는 어떤 게 투자 자문회사냐면 요 부동산 투자회사가요. 이게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가 요 A라는 빌딩을 살까 말까 막 고민스러워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가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투자 가치가 있어야만 투자하지 않습니까? 투자하겠지. 그러니까 A라는 빌딩을 살까 말까 고민스러운데 그때 투자 자문회사의 자문만 물어보는 거예요. 자문해 본 거야. 이거 사도 될까요? 그러면 여기 투자 자문회사도 전문가들이라고.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들.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오고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따라 나오는 회사가 자산관리회사가 나오고 투자 자문회사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투자 자문회사 여기에서 일하신 분들은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가들이라고 의미하셨죠.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내가 일했고 자산관리회사에서 일했고 투자 자문회사에서 일했다. 이렇게 되면 저도 부동산 투자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도 자산 운용의 전문 인력으로 해주겠다는 소리야. 의미 아시겠습니까? 그럼 봐봐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석사 이상의 소지자고 이 사람이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오면 세 개 회사가 나오는 거야.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투자 자문회사 요 세 개 회사 나오는데 요 세 개 회사에서 내가 일을 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했다. 부동산 사고파는 일을 했다. 그럼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 사람들도 해주겠다는 소리야. 됐습니까? 지금 이해 못한 사람이 3명 보이는데 나도 몰라. 응? 자산 운영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자산 관리회사에서, 투자 자문회사에서 일을 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내가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했는데 근데 인사 업무만 한 거야. 인사 업무만. 부동산 사고 팔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도 아니다. 아니지. 인사의 전문가지 부동산의 전문가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 사람 안 해주겠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일단 조건 하나 나왔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에서 일한 사람인데 근데 5년 3년이 나와. 여기도 5년 3년이 나오잖아요. 5년 3년? 5년 3년이 나오잖아요. 여기도 뒤에 이제 5년 3년이 나온다고. 봐봐요. 자, 기업과 니은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정할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야. 여기에.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 투자 자문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동산 관계회사.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세 개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고, 5년 이상 근무했는데 부동산 취득, 처분, 관리, 개발 또는 자본 등이 5개에 3년 이상 근무하시고 이런 사람들도 투자 운영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적어도 5년 3년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 자산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가 봐봐요. 제가 이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했는데 5년 근무했습니다. 5년을 근무했는데 3년 동안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을 했어요. 그럼 저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5년을 근무했는데 2년만 부동산 사고 파는 일을 했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5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부동산을 사고 파는 일을 해야 돼. 그래야만이 해주겠다는 소리야. 자, 마집. 부동산 투자회사에 자산 운영에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는 사람,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 석사 이상의 소지자로서 몇 년? 3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투자 자문회사,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5년, 3년. 5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 부동산 사고 판 사람. 이 사람도 대통령 영이 가면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2번은 이런 일 하는데 다른 나라 부동산 투자사. 다른 나라 부동산 투자사 하는 사람. 요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위에가 중요하지. 예? 투자회사, 투자 자문회사, 자산관리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3년 이상을 부동산 관련 업무를 했다면 당신들도 전문가로 봐주겠다. 됐습니까? 예. 자, 이제 거기 차입 및 사채 발행은 간단하게 나와요. 차입할 수 있습니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차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제
7번 마지막에 갑니다. 이제 분산 투자회사법 7번 마지막이요. 그럼 부동산 투자법 7번 마지막인데 7번 자기관리 분산 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자기관리 분산 투자회사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산관리회사 직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산관리회사는 자기관리 분산 투자회사하고 업무가 똑같아요. 그 전문가 있지. 그럼 이 사람들은, 요 직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버리면 안 돼요. 내가 부동산 투자회사에, 자기관리 분산 투자회사의 전문 인력인데, 근데 제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내 이익을 추구해버리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사는 직원이 있으니까 이 직원들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통제 기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 운영을 건전하게 하여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내부 통제 기준. 이게 이제 위탁관리를 가지고 물어봤다고. 이렇게 했다고. 위탁관리 분산 투자에서는 내부 통제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X? X. 위탁관리는 직원이 없어. 위탁관리는 직원이 없으니까 내부 통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요. 자기관리하고 자산관리에서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 직원들이 부동산을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주주에게 배당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해버리면 주주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 통제 규정을 정하여 통제하고 있다. 시행하고 있다. 요거. 그러니까 두 개 회사, 요 두 개 회사가 내부 통제 규정을 두고 있다. 됐습니까? 자,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자, 넘겨서 PF 갑시다. 여기 하면 이제 투자는 끝나고 평가론 가야 되는데. 가볼게요. 오늘은 2시가 약간 넘어갈 수 있어요. 오후에 수업 없다 돼요. 오늘 일법. 자, 개론을 3시까지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기 싫으면 2시에 가면 되지 뭐. 내가 2시에 가게끔 20분 드릴게. 쉬는 시간은 2시. 진짜로, 선체는 실제로 볼 건가? 그러지 않을 거니 걱정 말고. 자, PF 갑시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거래요. 지분금융입니까? 부채금융입니까? 지분금융, 부채금융. 부채금융. 최근에 요거 부채금융이라고 잘 나와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지분금융인가 부채금융인가? 부채금융. 의의 나오고 특징 나오는데 뭐 의의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의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할 때 은행에서 내가 담보 없이 돈 빌려서 부동산 개발하는 거. 이게 PF죠. 자, 도로를 만들고 싶다. 터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그때 담보 없이 돈 빌리는 거. 고속도로 만들면 통행료 나오죠. 그 통행료를 담보로 해서 돈 빌려주겠다.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좀 설명해 볼게요. 도로 만들기도 하고 공항, 항만, 터널,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할 때 쓰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대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한다. 아파트 건설 사업한다. 그럼 아파트 건설 사업은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예? 그럼 돈이 엄청나게 필요한데 뭐 몇천억을 빌리는데 담보로 제공할 게 없다는 거야. 부동산 담보로. 그러니까 담보 없이 돈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PF는 어쩌면 은행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거야. 부동산 개발하고 업자하고. 그럼 여기 A라는 회사가 있고 요 A라는 회사가 신한은행 가서 나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 사업 계획서를 보여주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이 당신의 신용도 낮고 담보도 없으니까 돈을 못 빌려줍니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신한은행이 또 A 회사가 가고 나서 신한은행이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아파트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면 대박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대박 난다는 소리는 분양이 100%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신한은행이 A라는 회사에 전화해서 다시 만납시다 그런다고. 다시 만난다 그러면서 우리가 PF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으로 돈을 빌려줄게 그런다고. 그 PF로 돈을 빌려주면 요 아파트 건설 사업을 이제 프로젝트라고 해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회사가 하나 더 만들어져. A 다시 회사가 하나 만들어주고 이걸 프로젝트 회사 이렇게 해요. 요 A 다시 회사 만들어주고 대부분 요거 명목상 회사예요. 그 명목상 회사가 나오면 뭐가 기억날까요? 명목상 회사가 나오면 뭐가 기억날까?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다는 거. 아까 들으셨죠? 그냥 이걸 시험에 출제했다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다. OX? 명목상 회사니까. 그럼 요 A 다시 회사하고 A 회사는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회사예요. 법적으로는. 자, 단절됐다고 그래요. 그럼 A 회사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A-회사하고 A회사는 같은 회사인데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 돈을 A회사가 빌리는 게 아니라 A-회사가 빌리는 거야. 그럼 A-회사가 신한은행 가서 돈을 빌리는 거라. 이렇게. 그럼 신한은행이 대출해줘요. 대출해주는데 신한은행이 A-회사에게 담보받는 게 아니라 뭘 담보를 하냐면 사업계획서가 담보되는 거야. 사업계획서.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봤더니 사업의 수익성이 높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업성이 높다는 거야. 사업성. 사업성이 있네. 사업성을 담보한다. 그럼 사업성이 있단 말은 아파트 건설 사업할 때 분양이 100% 되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분양금, 즉 미래 현금으로 이걸 담보를 하겠다는 소리야. 현금으로 얘를 담보를 한다. 그러면 부동산 같은 물적 담보가 있습니까? 없죠. 물적 담보 없다. 사업성 미래 현금을 담보를 한다. 물적 담보 없다. 그럼 선생 신용을 담보를 합니까? 아니요. 신용을 담보를 하는 게 아니다. 물적 담보 없다. 신용을 담보를 하지 않는다. 그럼 A-회사가 이제 돈을 빌렸으면 내 돈은 A-회사가 쓰는 게 아닙니다. 명목상 회사니까 직원이 없잖아요. A회사를 사업주라고 하고 A회사가 돈을 쓰는 거예요. A회사가. 실질적으로는. 그럼 이제 A-회사가 법적으로 돈 빌려왔으니까 공사를 발주해요. 공사를 발주하면 건설회사가 나오는 거야. 건설회사. 그럼 건설회사가 나오고 시행사, 시공사가 나오고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설하는 거야. 아파트 건설하면 분양이 되겠죠. 분양. 분양되면 분양금으로 이게 미래 현금으로냐. 미래 현금. 분양금으로 갚아주겠습니다. 상환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PF의 상한 재원은 신한은행이 돈을 빌려줬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 PF의 상한 재원은 PF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이다. OX, 이렇게. 자,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자, 그럼 이 사업주가 돈을 쓰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업주가 돈을 쓰고 법적으로는 A-회사가 돈 빌려왔고 그러면 법적으로 신한은행이 사업주 네가 돈 썼으니까 네가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법적으로는 A-회사가 돈 빌렸으니까 그럼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돈 내놔라 할 수 없다. 비소구금은. 그런데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돈을 쓰고 사업주한테 돈 내놔라 할 수 없다면 PF로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업주가 50% 책임져라. 30% 책임져라. 그게 제한적 소구금이야.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비소구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제한적 소구금이야. 50% 책임져라. 이렇게.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묶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줬는데 담보를 받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돈 내놔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 아파트 건설 사업이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대출금 회수가 용이할까 곤란할까? 곤란하지.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아파트 건설 사업이 잘못돼 버리면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금 회수가 곤란하여 은행이 망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부실화로 될 수 있다. 돈 빌린 사람은 사업주입니까? 아니면 회사입니까? 회사. 명목상 회사. 프로젝트 회사요. 차주는 돈 빌린 사람 원칙적으로 프로젝트 회사이고 사업주가 아니다. 사업주는 분명히 돈을 쓰는데 사업주가 신한은행부터 돈을 1,000억을 받아서 돈을 써요. 돈을 쓰면 이 사업주 장부에 여기 장부에 부채 돈 빌려왔다고 1,000억 이렇게 써줘야 돼요. 1,000억. 그런데 사업주가 법적으로 돈 빌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업주 장부에 부채라고 쓰이지 않는다. 그건 사업주 재무상태의 표에 부채로 계산되지 않는다. 이걸 학문적으로 부의 금융효과라고 그래. 이 부가 장부란 소리야. 장부. 사업주가 돈을 빌려 쓰는데 사업주 장부에 부채로 쓰이지 않는다. 이걸 부의 금융효과 이렇게 해요. 부의 금융효과. 이 부의 금융효과가 PF에서 잘 나오는데 부의 금융효과는 사업주가 누리는 겁니까? 은행이 누리는 겁니까? 사업주. PF는 금융기관이 부의 금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틀린 말이에요. 사업주가 부의 금융효과를 누린다. PF 특징이 제가 10개를 써놨는데 중요한 것은 1번부터 4번까지 매우 중요하고 그것도 이제 5번부터 해서 10번까지는 중요성이 약간 떨어진 것도 있어요. 이제. 자, 물론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럼 PF는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없이 돈 빌려줬죠? 담보 없이 나중에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PF는 다른 금융에 비해서 은행들이 PF 아니면 다른 금융으로 돈을 빌려줄 때에 비해서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해요. 그럼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은행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금리가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그게 10번이라고. 일반적으로 일반 기업금융에 비해서 금리가 높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PF가 성공하면 이자 수입이 많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프로젝트 사업이 성공하면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높아진다. 자, PF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지만 물론 사실 위험하죠. 그러면 PF에서 지금 참가하는 게 사업주가 나오고 은행이 나오고 여기 공사발전, 건설사, 시행사, 시공사가 여러 개의 주체들이 참가한다고. 그럼 여러 개의 주체들이 참가하면 서로 맞보증을 쓰면서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와. 보증으로 인하여 위험 감소,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8번 정도, 8번. 자금 관리는 요 신한은행이 사업주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시행사, 시공사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금 관리는 위탁 계정, 에스쿠르 계정을 설정하고 여기에서 돈을 인출해 나가게 한다. 한번 장치를 많이 했다. 걸리는 장치를. 그럼 자금 관리는 시행사가, 시공사가, 사업주가 직접 관리한다. 그럼 OX, X, 에스쿠르 계정을 통해서 관리한다. 이 사업주가 망해요. 사업주가 망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건설사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제 그게 9번 정도 됐습니다. 자, 이 정도에서 금융론 마무리되고, 자, 뒤로 넘겨서요. 감정평가론 좀 할 건데, 감정평가는 어차피 이 다음 시간부터 해야 되는데, 자, 감정평가론은 몇 페이지부터입니까? 154쪽부터. 154쪽부터. 감정평가론 154쪽부터 있는데요. 여러분 눈빛은 좀 쉬었다 해야 되니까, 자, 정확히 10분 쉬었다가, 감정평가론 154쪽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예.